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경제 크리에이터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하필 제 앞에 교수님이 하셔서 참고 존경하는 교수님 뒤에서 제가 하려니까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2030을 위한 ESG 투자란 참 어려우면서 딱딱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SG 이제는 모두가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겨운 단어.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메타버스. 또 어떤 단어는 그 단어도 옛날에 잘 몰랐고요. 또 어떤 단어는 테슬라. 이런 단어를 3년 전에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가 개인 방송을 할 때. 아니었던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잖아요. ESG란 단어를 만약에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으면 대부분 야 그거 뭐야? MSG 아니야?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단어의 약자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ESG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최근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됐냐? ESG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 무려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금융가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짧으면 한 7년? 근데 왜 갑자기 그때는 다 모르다가 이제는 다 아는 단어가 됐을까? ESG 등장 초창기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투자 지침용 단어였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할 때, 아니 어떤 펀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거를 권할 때 이 기업은 이러한 하자가 없는 기업입니다. 라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일종의 하자의 개념이었어요. ESG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실 이슈를 좀 만들었거나 뭐 기업 갑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법적, 제도적 한도를 넘어선 기업들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정도 단어가 아니죠. 혹시라도 ESG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써있는 걸 좀 읽어드리면 원래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말한다. 그 전에는 우리는 기업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주주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기업,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 뭐 PER이 높은 기업, ROE가 높은 기업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됐을까? 처음은 뻔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의 첫 주자 환경이죠. 환경은 너무 뻔하죠. 왜 우리가 2, 3년 만에 다 같이 아는 단어가 됐을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있다 들어온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훨씬 유명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들. 자, 유럽에서 1000년 만에 홍수가 났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작년입니다. 뭐 미국에서 역시 1000년 만에 대가뭄이 났다. 산불이 많이 나고 저 가운데서 막 주지사가 우리 호수 물 다 말랐어요라고 인터뷰도 하고 중계도 하고 이 불을 어떻게 끄냐라고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던 때가 작년입니다. 또 한때 유명했던 뭐 코알라 안고 다니는 사진이나 캥거루가 불에 타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호주 대산불 한 2년 정도 거의 불탔잖아요. 계속 타고 6개월 동안은 활활 타고 뭐 호주 시드니까지 불이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도 2019년에서 2020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이 수많은 이변들이 1, 2년 사이에 발생을 한 거죠. 우리도 봤죠. 요 한 달 전에 울진 뭐 대산불 이 실제로 관련해서 제가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큰 산불이었고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이 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야 뭔가 달라졌구나.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못 느끼던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런 사진들 북극곰에 빙하 올라가서 있던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못 느꼈죠. 그 0. 뭐 몇 도 변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드디어 기상이변이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희 큰일 났다. 뭐 10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뭐 2도네, 1.5도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느끼고 심지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죠.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정말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 정도의 어떤 우려로 가격대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난 환경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10년, 20년을 얘기했지만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을 극히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제가 많이 듣는 예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물어보면 누가 봐도 석유화학, 석화 기업입니다. 누가 봐도. 요즘에 LG화학 그러면 다 배터리 기업. 요즘에 석화 기업들은 본업은 분명히 석유화학에서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매출과 대부분의 영업이 거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배터리.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거도 아니죠. 작년에 있었던 농담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유명한 독일 회사죠. 폭스바겐사인데 미국의 지사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작년에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미국 지사가 만우절이라고 농담을 하나 했습니다. 그 유명한 농담. 폭스바겐을 저 왼쪽 아래에 있는 볼츠바겐으로 사명을 바꾸겠다. 너무 좋아했어요. 웃기지 않냐? 야, 우리 회사가 볼츠바겐으로 이걸 공식 발표했어요. 농담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의 1위 회사입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1위, 2위 왔다 갔다 하죠.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파는 엄청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회사가 방향을 볼츠바겐, 볼츠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의미하죠. 전기의 단위를 의미하니까 전기차로 바꾸겠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날 폭스바겐 주가가 이름 하나 바꿨는데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주가가 12%가 오르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손꼽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그날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요즘 현대차가 12%가 올라간 거죠. 현대차 그룹 전체가 끌고 올라가니까 야 뭐야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달려가 다 사고 야 드디어 전기차로 바꾸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독일 증시가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가 3,300을 넘고 3,400을 넘고 모두가 행복해 있는데 알고 보니 농담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농담을 독일 본사가 한 게 아닙니다. 미국 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담을 한 사람들은 쟤는 저게 왜 오르나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소송에 걸릴 뻔했어요. 주가 조작으로.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연기관의 1위차가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더라는 겁니다. 가격이 영향을 막 받고 과거에 3년, 5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지금 거기서 돈 다 버는데 어디 가서 돈 벌려고? 근데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사실은 환경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습니다. 사회나 거버넌스에 관한 얘기죠.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 우리 소셜의 뜻은 다 아시겠지만 주로 사회적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기업의 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이거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종의 하자를 생각했어요. 오너 리스크, 뭐 갑질, 뭐 아니면 어떤 거짓 광고, 허위 광고, 사회적 피해.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다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펀드를 만들 때도 ESG를 여러분들한테 제안할 때도 대부분 하자에 있는 기업을 뺀다. 아니면 사회적 피해를 주는 무슨 뭐 담배 기업, 무슨 뭐 우리나라엔 없지만 총기 기업 이런 데를 뺀다라는 어떤 소극적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가장 강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기업이나 지금 현대차 같이 자동차 제조업 전통적인 기업 몇 개를 빼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또 스타트업도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을까? 과거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였어요. 잘해야 우리 사회 전체 정도가 들어가고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왜냐? 그래픽이 조금 없어 보이지만 제가 만들어서 그렇고요. 저 파란색 네모만 우리는 과거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여러분들이 모여요. 사기 위해서 모이고 팔기 위해서 모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배달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거기서 나의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워커라 그러죠. 파트타임으로 뭔가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 즉슨 우리 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소비자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죠. 우린 이거를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가운데 있는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인 예로 조금 이따 나오는 아마존을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올렸을 때 과연 공정하게 보여줄 것인가? 아마존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할인했다고 치더라도 그 할인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 배달하는 이 기워커라고 말하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얘들을 착취한 게 아니냐. 얘들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책임이냐 아니냐. 또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레거시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는 없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라는 게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얽혀 들어가면서 과거에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보다 공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기업의 주된 이슈들이 영업이익인 경우보다 이런 사회적 이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카카오 주가가 왜 떨어졌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돈 잘 벌어요. 그 영업이익 계속 올라갑니다. 보세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주가 자체는 코스피 최근에 하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어떤 이슈들이에요? 최근에 스타트업이 상장될 때 이슈가 되는 게 어떤 이슈입니까? 이 회사가 돈 잘 번다, 돈 못 번다가 이슈가 됩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있냐는 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어보고 있어요. 가격에 반영이 되고 심지어 상장이 안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2021년 3월 만 32세 리나 카니라는 분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은 뭐 엄청나게 공정거래위원장이죠. 미국 전체 연방거래위원장이 됐어요. 만 32세. 이분이 됐던 이유가 로스쿨 당시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되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 아마존은 독점 기업이냐 아니냐. 과거로 치면 아마존은 절대 독점 기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줬으니까. 독점 기업은 경제적인 폐해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독점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고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는 게 과거의 독점 이론이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가격을 낮춰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효용을 주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가격을 어디서 낮췄냐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마존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신경을 안 썼던, 야 혹시 너희들이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한테서 가격 후려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관련 있는 회사의 제품을 제일 위에 올리면서 거기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차익을 소비자한테 깎아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나 아니면 많은 기업가들한테 제대로 된 책임을 다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지 않고는 이제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논문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려왔고, 그 덕분에 32세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드는 예인데, 이런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 얽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화제가 많이 안 됐을 뿐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에서 2011년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인데, 이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너무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아닌 뭐 1, 2년 만에 문제가 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무려 16년, 17년간 발현된 사건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피해자가 나오고. 시간상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주자본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최고다, 베스트다, 주가 많이 오른다. 근데 이제는 바뀌진 않았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지상 과제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연 기업이 그렇게 이익만을 추구해서 주주한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기업을 끝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환경이라는, 사회라는, 아니면 조금 이따 나오는 지배구조라는 개념으로 우리 자본주의의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목적, 새로운 미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게 결국에 ESG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거버넌스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떨려요. 기업들이 안 불러줄 수 있죠. 자,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지? 그 대주주들의 회장님들의 얘기 아니냐? 대주주 분들의 국민연금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개인 투자하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그 기업의 직원도 아닌데.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 이런 얘기하면 진짜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을 많이들 샀어요. 많이 올라가실 때 하필 또 고점에.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내 주식 가격이 왜 빠지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야, 우리 회사 영업이익 좋잖아. 우리 회사 재무적 숫자 좋잖아. 왜 빠지지 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드디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적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안 적으려고 했는데 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 과거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아무도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나 했는데 이제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이해가 왜 상충되냐? 돈 같이 벌려고 같이 주주인데 상충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많이 있진 않아요. 같은 배를 탄 건 맞는데 대주주의 경우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단기간의 주가 방향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몇 년, 10년간 기업을 할 거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아니면 1년, 2년 뒤에 주가는 그렇게 큰 관심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큰 관심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경영권이나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내 손자나 내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경영권을 물려줄 거냐, 이런 게 큰 이슈로 떠오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소액주주는 그런 거 관심 없죠. 10년 뒤, 20년 뒤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6개월 뒤에, 1년 뒤에 아니면 이 이슈로 인해 주가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가 소액주주의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됩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됐을 때 기업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가 문제가 됐죠. LG화학의 물적 분할 얘기를 조금만 더 시간이 없지만 잠깐 드리면은 자, 그 결과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느끼는 거죠. 뭐야? 주가가 떨어지는 결정을 왜 이사회가 내린 거야? 이걸 어떻게 내릴 수 있지? 소액주주들의 입장 그런 거죠. 아니, 이사회는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내 편이어야 되는데, 주주 편이어야 되는데 왜 내 편을 들지 않았냐? 이거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나에 대한 보호가 없는 거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분명히 의결권이 있는 주식인데 전혀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주주를 위한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면 이 회사의 거버넌스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까지 우리가 최근에 인식을 넓혀가고 있죠. 과거의 거버넌스 문제는 사실 이 정도 얘기는 굉장히 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던 얘기였고, 기존의 거버넌스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법령 위반 쪽에 가까운 그런 제도적 위반 쪽에 가까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인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거버넌스 문제도 그렇고 점점 더, 옛날에는 소극적 방어적 이거 아니면 제도를 어긋나지 않는 거에 한계라고 쳤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예로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깐만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보통주라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자, 의결권이 있어요. 위에 있는 우선주라는 주식은 의결권은 없어요. 근데 이익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럼 보통주, 우선주 어떤 주식이 비쌀까요? 아래에 있는 보통주는 뭐 배당을 한 3%밖에 안 주는데 위에 있는 우선주는 배당을 한 5% 뭐 이렇게 많이 줘요. 돈을 더 많이 줘요. 영업이익을 더 많이 올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아래에 있는 보통주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 정도가 있어요. 어떤 주식이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보통주가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정말 차이가 작은 경우가 10에서 15%, 많이 나는 경우는 심지어 40%, 50% 이상 보통주의 가격이 더 비싸요. 반대로 말하면 영업이익이 더 높은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의 가격이 더 낮습니다. 왜냐? 보호받지 못하니까. 의결권이 없잖아요. 이사회가 우선주를 위한 결정을 내릴 뭐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리를 생각해서 보통주가 더 비쌉니다. 되게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많이 들은 네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 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소액주주인데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상받지 못하고 거기를 보호받지 못하고 이 사회가 우리와 관계없는 결정을 내린다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은 보통주입니까? 이익만 배당만 받는 우선주입니까? 만약에 우선주와 같은 주식을 너희는 들고 있는 거다, 그 껍데기인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영업이익이 오르더라도 할인을 받는 거죠. 우선주와 보통주와 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주식의 주가는 할인을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펀드 얘기를 들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너희 거버넌스 투명하지 못하잖아. 아니, 우리 입장에선 누가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거버넌스가 투명하거든요. 다 공시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서로 뭐 옛날처럼 뭐 차명 그런 것도 없고. 왜 투명하지 못하냐? 소액 주주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제도와 절차가 없다. 그럼 너희 그거 우선주 사는 거 아니냐? 결정권도 없는 주식 당연히 할인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죠. 요즘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대주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대주주의 편의를 봐주거나, 대주주의 사실 CEO 입장에서는 나를 임명하는 게 대주주인데, 이 사회 입장에서는 나를 임명한 대주주인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대중 퍼블릭한테서 돈을 끌어오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돈을 끄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는 절차나 보호해 주는 생각을 못 한다면은 사실 주식시장의 존재 자체가 의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왜 ESG가 투자자들의 국민 단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단어가 됐는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아까도 말했듯이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옛날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격적인 측면으로,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국민연금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고갈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대학생분들도 알고 교수님들도 알고, 그건 수학이니까, 수학 그냥 계산이니까 계산하라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도 알았어요. 근데 개혁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시간은 계속 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갈 거예요. 다행인 건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좀 있어서 우리가 다 받긴 받을 거예요. 국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긴 받는데,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규모가 우리 약속된 대로 될지, 기후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지는 않겠죠. 사회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엄청난 그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마치 절벽이 있는 거를 달려가는데 우리가 속도의 변화도 없이 저기 절벽이 있네 하고 계속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걸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을 보더라도 다 압니다. 다 알아도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ESG를 위한 투자, ESG를 위한 목소리 누가 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나요.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 20살 마시는 분들은 더 날 겁니다. 국민연금 그거 뭐 고갈 한 20년 남았다며 나는 되겠네, 이런 생각들은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겠죠. 아까 말한 사회적 기업, 뭐 소상공인들, 뭐 갑질, 어떤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입니다. 아까 거버넌스 문제, 주가가 잘 안 올라가고 뭐 할인받고 그런 문제들 대부분 피해는 여러분들이에요. 기성세대,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미 안정적이에요. 새로운 사다리를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과거와 다르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펼쳐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인 거고, ESG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43초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질문을 많이 하시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ESG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세요. 카카오를 보면서도 느끼고 우리 현대차 투자하면서 내연기관 보면서 투자하는 분들 이제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1위에서 20위까지 쫙 뽑은 다음에 ESG 관련해서 쫙 보시면은 안 걸리는 기업이 제가 단언컨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 고려를 하고 있다. 이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ESG라는 걸 뽑아서 정말로 이렇게 뭐 수혈처럼 나열하면서 투자를 안 할 뿐이지 이미 가격에 굉장히 크게 반영돼 있고 한 2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SG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유튜브를 보듯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30분 동안은 저와 이제 슈카님이 ESG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없을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 유튜브 채널인 주코노미 TV에서 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짓말은 잘 못하시는군요. 네,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비슷한 얘기 할까봐. 그게 좀 있어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어디서 들은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러면은 저 따라한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보려고 그러면 보면 안 돼. 경제는 보면 안 돼. 이러고 넘어가려고 좀 하죠. 이렇게 한번 또 배워가네요. 저는 슈카님 거를 너무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그럼요. 좀 클릭은 안 하도록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ESG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앞에 얘기를 해주신 거를 들으면 ESG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한 거는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까칠하게 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ESG 투자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을까? 아니면 ESG 투자라는 걸 정말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까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얘기요? 네. 그 앞서 교수님한테는 되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는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ESG 투자가 사회 운동은 아니잖아요. 네네.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ESG 기업들이 왜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한테 더 돈을 많이 벌어줄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ESG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기업이 카카오긴 한데 이런 IT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이 요즘 잘 없습니다. 보시면 좋잖아요. 시장 상황도 좋고 이 막 디지털 전환하면서 기업들이 막 뻗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좋아지고 흑자 전환을 하고 몇몇 기업들 빼면은 뭐 다 좋아지는데 주가가 내려가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CEO가 바뀌고 무슨 헌장을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CEO 바뀌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를 선언을 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갑자기 잘 나가던 기업들이 휘청휘청하고 주가가 반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왜 펼쳐지냐? 아니면 멀쩡하던 내 회사가 갑자기 뭐 배당률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물적 분할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하면서 내 회사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ESG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돈 잘 버는 회사를 골라서 부자 될 거야. 돈 잘 버는 회사 골라야죠. 당연히 골라야 되는데 요즘의 ESG는 과거처럼 어떤 제도나 법에 걸려서 그게 문제가 돼서 넘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이슈 속에서 저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저 기업은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거에 걸리면은 보셨잖아요. 제 17만 원짜리가 8만 원에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냐? 요즘처럼 또 좋은 시기에 점점 더 좋은데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ESG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아마 지금 열어보시면 정말 작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 한 제가 거의 장담하건데 요즘에 뜨고 있는 기업들의 70% 이상은 아닙니다. 80% 이상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에요. 대단해요. 어떻게 들고 있지 무서워서? 진짜 그런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죠. 투자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일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ESG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주가가 그래야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익적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크게 바뀐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ESG 맨날 하면서 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헌장 발표하고 우리는 가자 하는 게 너무 도덕적인 분들이 모이셔서 그랬겠지만 그 목적보다 더 큰 거는 그게 회사 가치를 올리고 그게 주가를 올리고 그게 자신들이 보기에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든다고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이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뭐 아리백도 외치고 뭐 사회적 어떤 걸 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속성과 가치, 주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은 요새 ESG가 뜬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 실제로 마음은 없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 요새 네. 그린워싱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거저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친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텀블러를 마시면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따라 마시면 이거 친환경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텀블러 만드는데 더 친환경 더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마다도 다 ESG 경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기업의 진심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부모님의 진심도 알기 좀 힘들죠. 아마 결혼하신 분은 그 사모님이나 바깥 분의 진심 알기 힘든데 기업들이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죠. 자기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겉에 보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들이 나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처음에 그거를 찾아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라면은 그 CEO가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 그 주주총회에 나오는 단어들 실제로 이들이 하는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잘 안 돼요. 이슈가 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죠. 어느 순간 누적되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불꽃처럼 들고 일어나더니 내가 가진 기업들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기업이 ESG를 따르지 않는 기업, 반사회적 기업, 반환경 기업, 반환경적 기업,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도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하는 사회니까 그걸 속이리라고는 생각을 잘 하진 않아요. 심지어 그런 말조차 안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특히 그 기업 CEO의 어떤 발표라든지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말들 정도는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예전에 이 PPT에서도 LG화학의 물적 분할 얘기를 해주셨지만 옛날에는 물적 분할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너네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잘한다 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LG화학 사랑합니다. 예.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회사가 LG화학이니까 이제 갖고 온 거고 물적 분할은 사실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반거버넌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요즘도 사실은 티격태격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적 분할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꼭 나쁜 건 아닌데 한다 그래서 경영적 판단으로 회사가 더 발전을 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도 아니고 다만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실제로 이들을 설득하려는 행동을 했나, 이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면은 뭐 배당 같은 걸 많이 해서 그걸 보상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나,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있지, 이 사회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투명하게 결정을 했구나, 이런 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야 니들 뭐 와서 해봐야 뭐 몇 퍼센트 나오겠어? 뭐 10%밖에 없구만, 무시하고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혀 고려한 대상이 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똑같이 물적 분할로 이어진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꼭 나쁘다, 뭐 LG화학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런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나 환경의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사회나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뭐가 좋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뀐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정말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크게 바뀌었어요. 주식시장을 오래 본 사람들, 근무해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거버넌스 얘기를 이런 데서 할 수 있을지를 잘 몰랐습니다. 학자가 아닌 한 교수님들이 할 수 있지만, 사회운동가분들은 할 수 있지만, 한낱 유튜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날이 굉장히 빨리 왔죠.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자 있는 기업들만 사회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갑질류들, 아니면 허위 과장 광고, 뭐 이런 것들의 몇몇 기업들인데, 야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너무 확장되니까 거의 모든 기업에 야 너희 사회적 책임을 다했어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걸 물어보면 야 그게 돈 버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 영업이익하고 관계 없잖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회 문화적 분위기, 사회 합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네 고개를 끄덕이는 것 자체가 최근 2, 3년 사이에 정말 대단한 변화다, 대단한 발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뭐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든 주주통해서 어떻게 했든 나는 이 기업 10% 오르면 먹고 빠질 기업인데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럼 이 기업 정말 이 회사들이 잘하고 있어? 이걸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10%가 안 올라서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갖긴 하는데 그게 좀 강제 문제가 장기 있죠. 투자? 예, 좀 올라주기만 하면 뭐 그래도 어떻게 해볼 텐데, 요즘에 또 하필 또 주가가 빠지니까 관심이 더 들불처럼 일어나는 뭐 이런 경향이 있죠. 더 오르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투자해준 결과 우리 사회 합의가 바뀌고 있다.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플랫폼 기업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배달도 많이 하고 배달원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거죠. 아까 처음 나왔지만 정말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 얘기는 사실 저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야 될 거긴 한데, 과거에는 주주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회사에서 이제 사회 전체의 어떤 베네핏을, 이익을 같이 보기 시작한다 정도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사실 요새 ESG 하면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ESG의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사회가 가야 된다라는 것만은 동의하는데, 이 모든 현상에 좋은 점만 있지 않듯이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요새 우리 뉴스 보면 안 오른다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오릅니다. 네, 모든 게 가격도 다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뭐 다 오르는데, ESG를 고려한다는 게요, 공장에서 탄소를 줄이려면 그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또 결국 물건값이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친환경 뭐 환경 그런 상품들을 산다고 보면 대부분 조금씩 더 비싸거든요. 이런 물가가 올라서 세계가 난리인 상황에서 ESG로 가는 이 흐름이 물가를 더 올리는데 부추기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예, 일단 물가는 꼭 ESG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을 많이 풀었죠. 우리가 뭐 코로나 극복한다고 돈을 많이 풀고 여기 영향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듯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하면은 기업들의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겠죠. 석유 땅 속에 있는 거 그냥 파서 캐면 제일 쉽잖아요.
사실 석유 땅 속에 있는 거 패는 비용만 들지 뭐 그 자체로 추가적인 돈이 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피해 갖고 하려면은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가격이 내려갈 걸 기대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단기적이 될지 아니면 중기적 장기적이 될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가장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호응을 많이 받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국민연금 개혁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20대들 아니면 30대 초반 분들한테 그 얘기는 자기 얘기 같거든요. 지금 내고 있거든. 특히 30대들은 내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이렇게 내는데 이거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이 정도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막 불끈불끈합니다. 불타오르고 일어나고. 근데 이거 마찬가지죠. ESG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만약에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혁을 만약에 했다 가정을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죠. 덜 받거나 더 내거나. 그럼 더 낸다고 치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야, 지금 뭐야 비용만 늘어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 어떤 양식이 됐건 뭐 받는 시간을 줄이건 많이 내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열광하는 겁니다. ESG도 비슷하죠. 지금 당장은 사실 그런 거 환경 뭐 신경 안 쓰고 쓰는 게 우리는 좋죠. 그래서 ESG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서구에서는 이게 세대 갈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젊은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세대적 어떤 갈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어떤 개혁이나 구조 개혁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 상승 같은 거는 사실 제 생각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할 테니까. 하지만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걸 못 한다는 거는 그럼 마지막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고 있겠죠. 제 차례가 아니길 기원합니다. 예, 제가 제 차례가 아니기를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면도 또 하나 그냥 제가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 더. 물가 얘기 드렸지만 저희 사전에 질문 받았을 때 이 질문도 나왔어요. ESG를 하려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어딘가 들여야 되고 뭐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뭐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은 기업은 그걸 더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더 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대기업들이 대기업들만 골라서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환경적 규제에 주로 이제 중점을 둬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환경적 규제는 사실 대기업이 더 세죠. 대기업이 더 세고 우리가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ESG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뭐 바꿔야 되는 거니까 설비도 바꿔야 되고 내연기관 부품 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기차 설비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산업 영역이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꼭 대기업은 더 강한 어떤 규제 대상을 받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유연한 측면도 있습니다. 더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게 환경 말고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은 이 사회적 측면 ESG S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상생하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돈만 벌면 되겠냐? 너희들에 가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너희들 물건 가격 할인 어디서 받는 거야? 걔들 착취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뭐 아르바이트생, 기고커들 걔들 대우 제대로 안 해주고 혹시 거기서 남기는 차익으로 소비자한테 이윤 조금 깎아주고 너희가 독점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회 전체를 보라는 게 시선을 넓히고 옛날에 과거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바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ESG를 중시한다는 얘기는 한 명의 개인 하나의 소상공인 하나의 중소기업 전체를 동일하게 보라는 시선을 열라는 측면과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호를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비용의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으나 규제의 측면으로 이걸 보완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하니까. 비용도 사실은 중소기업마다 다를 것 같은데 기존 레거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겠죠. 사실은 바꿔야 되니까 이 뭐 기존의 모든 개혁엔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 사회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꾼다고 그런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히 뭐 페이버를 준다든지 뭔가 배려를 해주면서 나가야겠죠.
저는 일부러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가난한 학생이 있는데 너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니까 매월 10만 원씩 너 무조건 저금해라. 그럼 이 학생은 너무너무 하기 싫을 텐데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 생활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렇게 생활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더 저축을 하기는 싫겠지만 그 저축하라고 누군가 그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옆에서 꼭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인생을 즐기는 건 중요합니다. 예. 물론 나 지금의 10만 원과 나중에 10만 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혼나는데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잘 즐기고 뭐 우리가 꼭 노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눈에 보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벽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우린 뒷걸음질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 전날까지 뒷걸음질 하다가 시험 마지막 순간에 벼락치기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즐기는 걸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 어딘가에는 시험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대비는 해야겠죠. 힘들더라도 시험 공부는 평상시에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30 얘기를 하셔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니 환경에 관한 걸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고 하니까 유럽도 갑자기 탈탄소에서 갑자기 다시 또 탄소로 간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뭐라고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어려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주된 우리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 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많은 분들은 좀 나이대가 좀 있으세요. 좋던 싫던.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좀 많이 대변을 하죠. 높은 곳 위치에 있는 우리 사회 지도자분들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때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해관계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 2030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에 저런 게 있는데 이거 대응을 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높여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국민연금 개혁해서 좀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ESG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요라는 얘기를 목소리를 누군가 내주리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일 수 있어요. 최근에 이게 이슈가 많이 된 이유가 동학개비 운동이란 걸 하면서 2030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분들의 관심도가 올라가서 그나마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져요. 2천 뭐 몇백까지 떨어져요. 관심이 또 식어버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또 시간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면 과거에 20년 남았네라는 게 어느 순간에 10년이 남았을 거고 고개를 들어보면 에이 글렀다. 야 우리 어차피 안 돼. 이 과목은 어차피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경우나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꼭 해보면은 여러분들이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투자법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ESG 투자 지금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뒤집어서 말하면 특별한 ESG 투자법이라는 거는 없는 건가요? 세상 모든 일에 원래 이 특별한 방법이라는 걸 찾으려면 힘듭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망하는 이유가 나만의 묘수를 찾으려고 그래요. 주식시장 차트를 많이 보는 분들이 가장 크게 당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그 차트에서 나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만의 점, 나만의 묘수, 남들이 못 본 뭐 여기서 막 선을 막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고 하다가 이거. 근데 차트가 의미를 갖는 거는 왜 의미를 갖냐면은 저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갖기 때문에 그 차트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 왔을 때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는 신호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점,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점이 주가가 오르는 점인지. 나는 오를 거야라고 투자를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투자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은
이거 관련해서 뭐 자료를 모은 다음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영업이익을 잘 버는 회사를 고르는 거 맞습니다. 그게 기업 연구고 기업 분석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걸 하면서 다만 이 기업이 ESG적으로 과연 잘 하고 있는지를 요즘에 병행해서 체크를 하죠. 사실 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얼마나 중점적으로 하냐. 단지 이 기업은 술 파니까 안 돼. 야, 이 기업은 총 팔아서 안 돼. 야, 이 기업은 뭐 석유 화학이네. 야, 그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던 거에서 좀 방향이 좀 바뀌었다. 이 정도가 어떤 대중적인 방법이 아니,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게 그 말씀해주신 방법이 우리가 ESG 펀드라는 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 가입하려고 살펴보면 여기는 어떻게 특별하게 ESG 투자를 하고 있지라고 해서 살펴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고 중간에 뭐 KTNG 하나 빠져 있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기관 투자가들도 ESG 투자라는 거의 컨셉을 크게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KTN이 왜 뺐습니까? 담배 회사여서. 담배 회사여서. KTN도 ESG 선언하셨을 텐데 제가. 예,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를 말씀을 드리면 펀드에 있는 돈은 펀드 매니저의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뭉쳐서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를 한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행동주의 펀드들을 제외하면은 펀드에 돈을 넣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사실은 펀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펀드 매니저가 대신 ESG적인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ESG 펀드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대형사들 다 들어가 있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어떤 펀드에 따라서 모은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ESG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회사를 모았을 거예요. 약간 과거의 방식이죠.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회사, 특정한 문제와 얽히지 않은 회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좀 뒤처진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는 게 그런 회사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야겠죠.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아까 전에 말한 어떤 그런 ESG적 문제가 들어간다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올라가면은 또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떨어지잖아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떨어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아마 이런 펀드들도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적극적으로 바뀌기가 힘듭니다. 정관이라는 게 있고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밀어붙이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버넌스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가 다 소액주주잖아요. 여기 대주주는 없으시죠? 다 소액주주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그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을 신경 쓰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주총회도 열심히 나가시고요. 가서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놀랍게도 최근 30년간 소액주주를 가장 신경 쓰는 시기가 2022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물론 이건 제도와 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그거는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법을 정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더 하셔야겠죠. 제 범위를 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겼잖아요.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옛날이면 그냥 땅땅땅 치고 경제기사 두 줄로 하고 넘어갈게 요즘엔 땅땅땅 치면은 경제면에서 다음날 이만하게 나와요. 이 회사 왜 이런 결정을 했냐.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게 되고 사회적 관심을 갖고 언론이 얘기를 하고 소액주주들이 본다는 거를 아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제도와 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거기 법과 제도도 있지만 그런 걸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은 잘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관심이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관심이 제도와 법까지 안착이 되느냐라는 우리의 앞으로 허들은 있겠죠. 다만 지금처럼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한 어떤 주식이나 그런 주식이나 기업이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은 또 요즘에는 저같이 쓸데없이 그 뭐 주제거리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SNS나 OTT를 통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력 메이저 이 신문사들이 안 써주면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인들이 막 얘기를 하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런 메이저 언론 신문사들이 고개를 돌려도 이제는 사회가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주로 특정 신문사 신문 활자에 있는 거 보십니까? 대부분 OTT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이 제가 보기엔 역사상 가장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가 아닌가. 이걸 쭉 이어서 이 사회가 좀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머리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오늘 주제가 그 2030의 ESG 투자잖아요. 근데 아까 세대 갈등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2030들이 기성세대한테 어떤 점을 주장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점들 위주로. 어떤 질문이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좀 불편한 얘기예요, 사실. 뭘 바꾸라는 얘기. 지금 이미 어떤 기성세대나 아니면 이미 많은 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이미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걸 왜 바꾸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비용 많이 들어. 그렇게 바꾸려면 생각해봐. 이거 기계 다 바꿔야 돼. 그렇게 바꾸려면 법 이런저런 거 통과해야 돼. 그렇게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가격 상승이 있을 줄 아니? 아까 전에 말했던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야 너희 월급 줄여야 될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엔 절벽이 있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 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허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특히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 기성 정치인한테 요구하시면은 잘 못할 겁니다. 그들은 표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표는 주로 그런 불편한 얘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불편한 얘기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럼 사회에서 나이 많은 분들도 생각이 깨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들으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가려 그러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은 먼저 안 할 뿐이죠.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우리가 같이 2030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사회가 다 같이 이해를 하고 다 같이 움직여 줍니다. 그들을 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계속하고 우리의 뜻을 알리면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 슈카님께서 오늘 어렵고 불편한 질문이 많네요라고 해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여기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 위크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더레이터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